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편하게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구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제 강의도 같이 듣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혹시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책 한번 사서 선물해 주시면서 좀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에 쌓여져 있는 댓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 만한 것들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시원한 바람님이 올리셨는데, 출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해외 사는데 이북으로도 나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북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1, 2주 이내에는 이북으로도 아마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및 별의별 면역질환 등 증상으로 오랜 기간 검사랑 다 해보고 입원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원인을 못 찾아서 너무 고생하다 선생님 영상을 우연히 접하고 DAO 챙겨 먹은 후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항히스타민 먹어야 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만성피로가 좀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에 히스타민 인토러런스, 히스타민 불내성 파트 한 4번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신 것 같아요. 초점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디아민 옥시다제라는 효소는 우리 몸 장관 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입니다. 근데 얘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풍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부족한 사람들은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양의 히스티딘을 섭취하더라도 얘를 히스타민으로 분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히스타민이 우리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식단 자체도 관리가 돼야 돼요. 히스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히스타민을 잘 분해할 수 있게끔 먹는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게 DAO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셔서 효과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안내하는 거는 일단 식단 관리고요. 두 번째는 열심히 관리할 때는 먹을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외식을 하거나 또는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꼭 갖고 있다가 드시자마자 바로 DAO를 드시면은 히스타민을 빨리 분해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은 줄어들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조직 레벨이 무엇인지요? 저는 하루에 15g을 먹어도 설사하지 않고 오히려 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먹은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비타민C를 15g이면 되게 고용량을 드시는 건데 이거 먹고도 설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장관 내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혈관으로 흡수되는 그 양이 제법 많다는 얘기예요. 많으니까 삼투압에 의한 설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조직 레벨과 혈액 레벨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라면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얘가 흡수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장관 내에 머무르면서 삼투압 설사를 하게 되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레벨이라는 건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비타민C 파트가 167페이지인데 여기 나오네요. 168페이지에 그림으로 도식화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플라즈마 내에 비타민C의 농도가 50에서 70 마이크로몰입니다. RBC 내의 농도도 똑같아요. 근데 각 조직으로 본다면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에서 10 밀리몰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마이크로몰과 밀리몰의 차이는 1000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중의 비타민C가 만약에 50이라고 치면은 지금 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을, 그러니까 중간값 잡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5,000이 있는 거고 혈중에는 50이 있는 거니까 거의 100배 차이가 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100배가 나는 겁니다. 혈중에 비타민C가 돌아다니는 용량보다, 그 농도보다 뇌 쪽에 갖고 있는, 뇌 안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거의 100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쉽겠죠. 왜 많겠어요? 우리가 몸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가 없는데 조직 내 비타민C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조직 내로 들어갔겠죠. 그냥 들어가진 않을 테니까. 각 조직마다 제가 다 적어 놨어요. 보시면은
모든 조직 내의 비타민C 레벨이 혈중보다 높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보면은 환자분이 왔을 때 대부분 다 혈중 레벨은 거의 바닥이고 조직 레벨도 거의 없는 상태로 오셔요. 근데 조직 레벨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조직을 다 떼겠습니까? 뇌 조직도 떼고 간도 떼고 다 떼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혈중 레벨을 기준으로 하거나 요걸로 이제 유추하는 것 뿐인데, 제가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얘가 거의 밑 빠진 독처럼 혈중에 올라오자마자 다 조직 내에 다 집어넣어줘도 끝도 없이 들어갈 정도의 상태로 온다면은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설사 없이 계속 흡수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직 레벨이 다 차게 되면은 더 이상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레벨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장관에서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지금 비타민C를 먹은 지가 10년, 1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6g도 맥스 용량이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먹으면 바로바로 설사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조직 내에 필요한 곳이 거의 다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꼭 아셔야 될 거는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골고루 비타민C가 풍부하게 녹아져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을님이 올리셨는데, 발간한 책 축하드리며 책 구매해서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하시고, 57세인데 갱년기 증상을 7년 동안 앓고 있다고 돼 있고, 갱년기 증상은 얼굴이 붉어지고 땀도 막 나고 뭐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증상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적인 치료보다는 주류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처방받아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는 맞출 수 없잖아요. 57세가 됐는데 20세의 여성 호르몬을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생길 때 얘를 좀 쿠션적으로 좀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끔 하거나, 내 몸에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발된 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방받아서 단기간에 먹으면서 좀 조절해 주시면 훨씬 더 낫겠고, 자율신경도 지금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 호르몬 갱년기 증상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능학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문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걸 다 잡으셔야지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집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제 영상 보시고 붕어 운동도 좀 하시고 조육도 하시고 기본적인 몸 관리를 하시면서 기능의학자를 찾아서 검사 후에 치료받으시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분 얘기를 좀 할게요. 강의를 듣고 많은 생활습관을 고치고 건강해지어서 감사드립니다. 이후 매년 건강검진에서 많은 지표가 좋아졌는데 다만 저장철분인 페리틴이 909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헌혈을 예정하고 있는데 헌혈은 전혈이나 혈소판 헌혈이나 차이가 없는지요? 그리고 혹시 저장철 수치를 낮추는 영양제도 추천해 줄 수 있는지요? 일단 첫 번째는 헌혈은 본인은 피를 전혈을 다 뽑는 거고요. 얘를 프로세스 해가지고 나중에 뭐 RBC를 만들든지 또는 프레틸리트를 만들든지 이런 거는 그쪽의 문제인 거지, 환자 입장에서 피를 뽑는 거는 어떻게 구별해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거고, 그냥 헌혈하시면은 전체 피를 다 뽑습니다. 나중에 이용하는 거는 그쪽의 문제인 거예요. 환자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페리틴 수치가 900이 넘는 거는 되게 높은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수치고 거의 다 암 환자들한테만 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암이 있는지를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걸 추천할 것 같아요. 저희들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철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페리틴도 떨어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적으로 킬레이션 치료를 권하진 않고요. 저 같으면은 그냥 피를 빼서 버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수액 치료하러 오실 때마다 한 50cc의 전혈을 빼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리틴 수치의 정상 레벨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 남자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250 이하까지도 본다고 해요. 근데 기능의학자가 바라볼 때는 훨씬 더 좁아요. 그 세프티 도즈가 더 낮을수록 훨씬 더 좋다고는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먹을 때마다 계속 흡수해 버리니 철분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베린 얘기인데요. 500mg 하루에 한 알 먹고 있는데 입이 텁텁해지는 증상이 있는데 혹시 간에 부담 가서 그런 건 아닌지요? 증상 가지고서 간에 부담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증상이 위장관 증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간에 부담이 되는지를 알 수는 없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mg 하루에 한 알이면 많은 용량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우리가 보통 권하는 1000mg 정도의 반밖에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다가
좀 더 늘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걱정되시면 검사를 하면서 드시면 제일 좋겠죠. 베르베린에 대해서 다른 분이 하나 더 올리셨는데 이 얘기는 하자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항염증 음식하고 염증 유발 음식에 관련된 영상 밑에다 올리셨는데 유청 단백질과 유단백 가수분해 물이 차이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같은 성분인가요? 일단 대표적으로 유턴단백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카제인이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있죠. 이 카제인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암을 증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유를 별로 안 권하는 건데, 특정한 어떤 환자들, 류마티스가 있거나 또는 암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고요. 일반인들, 나는 우유 잘 먹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잘 먹는데 문제가 없다 하는 분들까지 막 모든 사람을 다 제한하도록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우유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우유를 되게 좋아해서 라떼를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커피를 한 다음에 거품 스팀을 해서 제가 라떼를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좋아하니까. 근데 저는 안 먹죠.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가수분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가수분해라는 건 결국에는 소화 과정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더 소화하기 편하게 만들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됐다고 해서 갖고 있는 유청 단백, 우유 단백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잘 먹고 저처럼 알러지 반응도 전혀 없이 소화도 잘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IgG 타이터가 높아요. 그거는 그 음식에 대한 기량항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도 먹을 때 뭐 설사 없이 잘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도 역시 제한을 시키고요. 검사에서 양성이면은, 저는 IgG 검사에서 우유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도 못 먹어요. 먹으면은 유당불내성 때문에 설사를 하니까.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의 설명이 좀 다르긴 한데, 무튼 간에 물어보는 초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수분해된 유단백을 먹으면 좀 안전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좀 힘들겠고요. 소화를 좀 잘 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무튼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안에는 유단백이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이제 정상적인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몸에 염증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굳이 그걸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먹으면서 이걸 먹어도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말인데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